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주차 발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랑 코리스폰던스 애널리시스 할 건데, 저 목차부터 보면 1부는 MDS가 뭔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 매트릭 MDS, 런 매트릭 MDS 하고 완벽히 지을 겁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최성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MDS가 뭔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MDS는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로 각 옵서베이션의 거리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차원 데이터에 점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의 거리가 10이라고 하면 얘를 1차원으로 옮겨서 뭐 이렇게 찍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클리디안 좌표계 기준인데, 유클리디안 좌표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디스턴스가 정의되는 어떤 거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지금 2차원에서 1차원이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얘를 2차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도 얘를 2차원이나 3차원 우리 눈으로 쉽게 봤을 때 알아보기 편한 그런 차원으로 낮춰서 좀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으로 PCA가 있어서 PCA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MDS는 일단 시작이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PCA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이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는 반면에, MDS는 각 점들의 거리가 있는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시작을 해서 저기부터 차원 축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리 정보를 보존하면서 좌표계를 낮춰서 가는 그런 좌표계를 찾는 게 목적이고, PCA는 분산을 보존하는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MDS로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P차원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축소된 차원의 좌표값들을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PCA는 고유값에 따라서 프린시펄 컬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트릭 MDS의 경우에는 저 디스턴스 행렬의 원소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가 되면 얘는 PCA랑 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굳이 MDS를 쓰냐 하면은,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말고도 다른 디스턴스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의 종류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이런 것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해서 그런 경우에 좀 차원 축소를 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흥미 유발 정도로
마케팅 분야에서 좀 MDS를 잘 쓴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MDS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포지셔닝 할 때나 소비자 선호도 분석할 때나 시장 세분화해서 뭐 타겟팅 할 때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유용성에 비해서 실무에 적용하거나 아직까지 좀 발달된 MDS를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D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트릭 MDS인데 이 미트릭 MDS라는 거는 디스턴스 행렬의 원소들이 그 거리로 구성된 그 디스턴스 행렬을 가지고 MDS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있는 그 거리 정보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차원을 낮추도록 하는 그런 좌표를 찾는 게 이 MDS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찾아가지고 찾는 과정을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 리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좌표를 표현해내기까지가 MDS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DIJ라는 거는 디스턴스 행렬의 예, I, J번째 원소이고요. 이 DIJ를 찾아서 얘를 A라는 애로 변환을 시켜줄 겁니다. 얘는 이제 뒤에 나오는 식에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 A라는 행렬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 A로 다시 B라는 애를 만들 거고, 걔를 이제 SVD를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차원 축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고리즘 한 단계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턴스 행렬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di 제곱을 마이너스 2분의 1 di 제곱을 a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i, j의 원소로 갖는 행렬 a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b랑 d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위에서 봤듯이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B라는 매트릭스가 X 트랜스포트 X로 정의가 돼서 그래서 요 하나가 사실 BI, 얘는 지금 I랑 I니까 BII고 얘는 BJJ 얘는 BI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하면은 이 D랑 E의 원소들 사이에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B라는 애는 센터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로 해서 쭉 더해주면은 이 IJ라는 애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캡처를 잘못해서 밑에가 좀 잘렸는데 J고 J, J. 얘를 시그마를 한번 다 더해주면 얘가 0이 돼버려서 뒤에 마이너스 2BIJ가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돼서 없어지고 II랑 JJ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I를 기준으로 시그마를 해준 거고 3번식은 J를 기준으로 쭉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I랑 J 둘 다 더해준 게 4번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1, 2, 3, 4번의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위에서는 이제 D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던 거를 B를 D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좀 표현상 보기 좋게 하려고 AIJ라는 노테이션들을 써서 A에 대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소로 갖는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을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 HAH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H는 그 표기 분석 때도 잠깐 나오지만 센터링 매트릭스라고 해서 빼기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h로 요약이 돼서 저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거리 행렬을 가지고 A를 만들었고 그 A 행렬을 가지고 HAH를 해서 B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 B 행렬을 SVD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SVD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B 행렬이 처음에 정의됐던 X 트랜스포트랑 연결을 지으면은 얘를 어떻게 잘 요리를 하면은 X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계가 되니까 SVD를 한 다음에 X를 이렇게 놓으면은 좌표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B라는 애는 이 행렬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n 곱하기 n의 차원을 갖고 있는데 얘가 차원은 n 곱하기 n이지만 랭크를 구해보면은 랭크 x 트랜스포트가 사실 랭크 x랑 같고 그 랭크 x는 얘가 n 곱하기 p 행렬이므로 그러니까 n개의 옵서베이션을 p개의 좌표계로 표현을 한 거니까 얘가 랭크가 p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b가 포지티브 세미 디피니트 행렬인데 그래서 n개 중에서 p개가 양수인 고율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n-p개의 고율값이 다 0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있다면은 나머지가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 x 좌표를 전개를 했을 때 다 0이 곱해서 없어지니까 여기서 차원 축소가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적절한 p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PCA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좌표계를 P차원으로 낮췄을 때 이 P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양에 따라서 분산의 비율에 따라서 차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얘가 B가 PSD인 경우에 그냥 고율값을 다 더해준 것분에 P차원에서 나온 고율값들을 하고 PSD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 고율값들만 따로 더해줘서 이렇게 비율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적절히 P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가 디스턴스라고 써 있는데 책에 보면은 얘가 디스턴스로도 행렬을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유사도에 따라서도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가 디스턴스가 아니라 시밀러리티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시밀러리티를 나타내는 행렬의 원소들을 이 C라고 한다면은 D와 C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썼을 때 B는 HCH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B도 구했으니까 앞에 했던 과정이랑 똑같이 해서 SVD도 하고 차원 축소도 하고 X 좌표계도 구하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DS의 내용을 다 수식을 알아봤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PCA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 건데 이 MDS를 프로젝션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1이라는 거를 기존에 주어진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부터 이 MDS를 거쳐가지고 K 디멘전에다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좌표계를 X1이라고 한다면은 이 X1은 사실 기존에 있던 좌표계 X에다가 어떤 선형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토고널 매트릭스 L을 곱해가지고 나타낸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오토고널 매트릭스 L에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좀 끊어냈던 그 앞부분 몇 개의 숫자만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얘가 이 X1이라는 애는 사실 이 L1의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이렇게 새로운 좌표계를 구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D1이라고 하고 기존 좌표계를 D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의 차이는 요 B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 C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D1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비슷한 디스턴스를 찾으면서 차원을 축소를 한 거니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 C 값이 최소가 될 때는 이 x1 이 부분이 x의 first k 첫 k개의 프린시팔 팩터들이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MGS랑 PCA는 사실 같은 거였고 이렇게 k개의 차원으로 낮췄을 때 서로의 바뀐 디스턴스랑 기존 디스턴스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 PCA의 그 컬럼들을 사용했을 때 제일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미트릭 MDS입니다. 논미트릭 M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디스턴스의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더 멀고 얘는 얘보다 가깝고 그 관계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랭킹을 유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서 말했듯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보다 좀 더 넓은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데이터도 할 수가 있고 이미지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스케일링을 거치든지 모노토닉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든지 해도 이렇게 생긴 애가 스케일링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결국 랭킹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러한 변환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새로운 노테이션들이 나와서 노테이션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DIJ는 디스턴스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 dissimilarity라는 거를 델타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와 DIJ를 연결하는 이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 될 텐데 랭킹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함수는 모노토닉 인크리징 하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성질을 단조 증가하는 저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고 그 함수를 이제 F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저 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을 쓸 건데 그래서 그 이터레이티브 몇 번째 이터레이션인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k번째 이터레이션에 있는 좌표계는 xk고 이때 구한 그 디스턴스 행렬은 위에다가 괄호치고 k라고 써줄 겁니다. 이론 미트릭 MDS의 알고리즘은 여기 이 책에서는 셰퍼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 다음과 같고 추가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 목차에는 안 써 있어서 제가 4.5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번 과정까지 해주면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할 좌표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원은 정해진 상태에서 좌표들을 다 구하고 그다음에 그 좌표에서 디스턴스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할 때는 디스밀러리티 값이랑 f를 이용해서 dij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f가 모노토닉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dij도 이렇게 랭킹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부분들에만 대해서 보정을 해줄 건데 그 보정을 하는 알고리즘이 PAV 알고리즘이고 그렇게 해서 보정된 값을 이 DIJ에다가 햇을 붙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디스턴스란 이름이 아니라 보정이 돼서 얘는 디스패리티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패리티들을 통해서 새로운 좌표계를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 거기에다가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 그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으면 멈추고 제대로 안 됐으면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이 좌표계에 대해서 또 디스턴스 구하고
보정할 거 있으면 보정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또 다시 한 단계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어, 그냥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을 고를 건데 뭐 임의로 골라도 되고 앞에서 구했던 미트릭 MDS의 결과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차원 축소한 걸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제 정확한 좌표계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이 좌표계 안에서 DIJ를 구할 겁니다. DIJ가 구해질 거고 이 디시밀러리티가 있을 때 그걸 만족하는 F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모노토닉하지 않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모노토닉하지 않은 여기 이런 부분을 좀 보정을 해줘서 모노토닉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인 PAV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토닉이라는 거의 정의가 저 위에 있는 노테이션을 쓰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1, 2로 나타냈을 때 이거일 때 이렇게 되는 거를 모노토닉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한 조건이 얘가 이제 완전히 더 높은 게 아니라 같은 값만 돼도 된다는 위크 모노토니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살짝 완화시켜서 이렇게라도 되게 하자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노토니시가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서 어긋났는데 요 어긋난 요 점과 그 바로 전 점 여기를 평균을 내버려 가지고 얘도 1로 옮겨주고 얘도 1로 옮겨주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평균 내서 같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등호 부분을 만족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가 D2,3이고 여기가 D1,3인데 D1,3이랑 2,3을 둘의 평균을 내갖고 업데이트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시면은 이게 1번 포인트 1과 포인트 3의 거리고 포인트 2와 포인트 3의 거리인데 얘네가 같이 바뀐다는 거는 사실 포인트 3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3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여기 있는 3,4 이 부분의 디스턴스 값도 바뀔 텐데 만약에 그게 여기로 내려와 버리면 다시 모노토니시가 어긋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바꿈으로써 여기가 어긋나진 않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노토니시도 만족하는 F 값을 찾았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이 x n 플러스 1이 업데이트된 좌표계고 거기 있는 애들을 new라고 했을 때 기존 점들을 사용해서 요 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J번째 포인트의 정보만 써서 요 i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여기는 i를 뺀 모든 포인트들의 정보를 다 포함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왜 여기 이 두 개를 나눠서 좀 연결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알파 값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0.2를 쓰는 거를 요 알고리즘 개발한 크루스칼이라는 사람이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좌표들을 가지고 나서 이 업데이트된 좌표가 기존에 있던 디스턴스랑 좀 많이 비슷한지 아니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지표를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한 애를 D1이라고 하고 업데이트 안 한 거를 D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원소들을 이러한 수식으로 비교를 해줄 겁니다. 스트레스 1은
분모를 그냥 이 뒤에 i 제곱의 제곱으로만 쓴 거고 스트레스 2는 얘를 좀 더 다른 식으로 분산 형태로 써준 겁니다. 이 두 값을 뭐 확인을 해서 그거의 값이 뭐 어느 정도 작으면은 그냥 어림으로 어느 정도 작으면 멈춰도 된다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아래 있는 요 기준 따라서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non metric MDS에서 p 값은 얘를 요 아래는 차원 p를 표시를 하고 이 차원에 따라서 여기에 미니멈 스트레스의 값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스트레스의 미니멈 값이 달라질 텐데 그걸 했을 때 엘보가 생기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점의 P를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내용이 여기까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non metric MDS라는 애는 디스턴스의 랭킹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차원을 축소시키고 그 축소된 차원에서의 좌표를 구하고 거기까지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노토니시가 바이올 좀 어긋난 아까처럼 뭐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PAV 알고리즘을 써서 조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도 하는 그런 좌표계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을 쓸 거고 그걸 업데이트 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좀 충분히 작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이터레이션을 종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non metric MDS에 대한 예시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에 대한 내용인데 차들끼리의 디시밀러리티가 주어져 있고 맨 처음 좌표계에서의 좌표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이 되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좀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원으로 낮추는 건 고정인 거고 이 2차원 안에서 좀 더 좋은 좀 이 랭킹을 더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모노토닉시도 잘 되는 그런 좌표계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DIJ도 줬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냥 피타고라스 써서 이 거리를 구한 그런 디스턴스가 아니라 따로 어떻게 구한 디스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IJ와 델타 값을 그냥 표로 주어준 거고 그 값들을 사용해서 F를 찾아보려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모노토니시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던 PAV 알고리즘을 써서 어긋나는 부분을 평균값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윅 모노토니시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디스페리티 값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 맨 처음에 있던 디스턴스 값이랑 위에서 구한 디스페리티 값을 써갖고 업데이트를 해서 이 3,1이라는 애가 이건 원래는 1,3이었는데 원래는 1이었는데 얘가 0.37로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중요하다고 한 알파 값을 3으로 놨는데 이건 그냥 계산상의 편의로 얘 약분되기 좋으라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노토니시가 제대로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정할 게 없고 디스페리티나 디스턴스나 사실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주는 정보는 딱히 없다. 여기가 1이 돼서 0이 돼가지고 얘가 주는 정보는 별로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구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 이 표로 이렇게 다 구해놓은 값을 그냥 스트레스 식에다 대입을 하면 0.1, 스트레스 2는 0.27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기준에 봤을 때
스트레스 1이나 2나 좀 높은 쪽에 속해서 지금 이터레이션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제대로 업데이트가 좀 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리 구하고 업데이트를 좀 해서 스트레스가 낮아질 때까지 업데이트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일부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네. 디스턴스 구할 때 무돈 매트릭 MDS에서 네. 왜 그 모노토닉하게 PAB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모노톤하게 바꿔주기 위한 건데 왜 모노톤하게 바꿔줘야 되나요? 이 논 매트릭 MDX 자체가 랭킹을 유지한 디스턴스끼리의 랭킹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 모노토닉한 함수를 쓰면은 랭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모노토닉한 함수로 고쳐주는 것 같습니다. 좋나요?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레스폰던스 어나리시스 대응 분석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네, 본격적으로 대응 분석이 뭔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이 컨틴전시 테이블을 분석하는 게 대응 분석의 목적입니다. 먼저 컨틴전시 테이블, 이 분할표가 뭔지는 범주형 자료 분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X 변수와 Y 변수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범주형 변수인 두 변수에 대해서 보수분표표를 2차원으로 그린 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셀들은 관찰된 어떤 조인트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양 옆에 있는 이 셀들은 이제 마지널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셀에 있는 그 빈도 확률이나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뭐 예를 들면 흡연자 중 뭐 남자의 비율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표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 카이 제곱 통계량을 활용을 해서 세 가지의 검정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정, 뭐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에는 관측값과 기대값이 동일한지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셨다시피 분할표를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뭐 x1, x2, y1, y2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관찰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관찰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각각의 셀들에 대한 이제 기대값은 여기 있는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관측값과 마지널을 활용해서 구한 어떤 기대값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저 잠시만. 5원투랑 5투원이랑 바뀐 거예요. 네? 아 이걸 안 거요? 네. X를 먼저 네, 그러면 네. 뭐 이쪽에 X가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을 써보자면 어떤 관측값 어떤 기대값을 PI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관측값 뭐 PI에 대한 observed라고 하면 이게 같다 이런 검정이고 독립성 검정은
x랑 y의 두 변수가 서로 중립인지 검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게 되면 뭐 p x와 y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두 변수가 독립이다라는 걸 뜻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질성 검정은 각 그룹의 확률 분포가 동일한지 검정하는 과정인데, x가 예를 들어서 x가 원인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y1과 y2의 변수, y1과 y2의 분포와 x가 x2인 경우에 y1과 y2의 분포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그룹에서의 분포가 동일한지 검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P1J는 P2J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할표상에서 하는 카이제곱 검정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 그러니까 x와 y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소개할 대응 분석이라는 방법은 x랑 y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넘어서 각각의 범주인 x1, y2, x1, x2 그리고 y1, y2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한 독립성 검정인데 그냥 통계량들을 어떻게 쓰는지 적어놓은 거라서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기대값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마지널 셀들을 곱하고 전체로 나눠서 구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카이제곱 통계량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레스폰던스 애널리시스가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이거는 분할표 상에서의 행과 열의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값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과 열 안에 있는 범주들, 그러니까 x1, 뭐 x2, y1, y2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플롯 안에 점으로 나타내어서 각각의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 플롯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 파란색 점들은 뭐 행 변수고 빨간색 점들은 열 변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범주들끼리는 서로 관련성이 큰 것이고 떨어져 있는 것끼리는 관련성이 많이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을 때 그 방법은 이제 카이제곱 통계량을 디컴포즈 하는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하이 밸류라고 하는 값을 이런 플롯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플롯을 그리게 되는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방법이 PCA가 있겠죠. 다변형 분석에서 PCA가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그것과 이 대응 분석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는 PCA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변수들이 뭐 연속형일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데이터들을 어떤 다른 컴포넌트들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토탈 베리언스 그러니까 총 분산을 디컴포즈 하는 방식으로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대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 그러니까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인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총 카이제곱 값을 분산 대신에 카이제곱 값을 사용해서 그걸 분해하는 벡터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롯에 CA에 의한 분석에서 이 플롯에 놓여지는 점들은 다 범주 데이터가 아닌 범주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가 3개 이상, 뭐 X, Y, Z까지 있는 경우에도 다중 대응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범주가 2개인 경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인데요. 여기 나온 ABCD 이 표는 그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수능인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입들이 A부터 H까지이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 시험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표가 로레인이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타입별 선호도이고 두 번째 표는 이제 전체 지역들에서 조사를 한 타입별 선호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 전체에 비해서
숫자가 EFG에서는 큰 거를 알 수 있고 반대로 ABCD에서는 그 전체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FG는 다른 모든 지역들에 비해서 이 지역에서 특히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 레프레젠테이션 되거나 언더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걸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행 범주에 대한 뭐 열 범주들의 웨이트를 그러니까 이 각 A부터 H까지와 이 로레인이라는 지역이 얼만큼의 연관성을 가지냐 이런 거를 부여하는 것이 뱀 분석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건 예시라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식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의 이제 로우를 행 범주를 표현하는 벡터가 있을 것이고 열 범주를 표현하는 벡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러한 저희가 관찰한 값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xj분의 xij 이런 거를 이제 이거는 열에 대한 거니까 뭐 컬럼 프로파일이 될 거고 이런 컨디셔널 프리퀀시를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는데 이 밑에 거는 이 분모가 이제 i에 대해 행에 대해서 마지널한 거니까 뭐 로우 프로파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행 범주와 열 범주에 대한 숫자들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옆에 나와 있는 이 x라는 행렬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 열에 대한 값인 S1을 구해 볼게요. 일단 그래서 상수 C가 앞에 있고 분모에 들어가는 건 x.1 이게 되겠죠. 근데 x.1은 이제 보면 첫 번째 열에 있는 모든 빈도값이니까 5가 될 거고 분자에는 R1 곱하기 X11, 1이 들어가는데 X11은 4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R2에 0, R3에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뭐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값을 가지는데 이제 모든 열들에 대해서 이걸 구할 수 있고 모든 행들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변수와 6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걸 다 동시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이 서로 S와 R 사이에 관계가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S 벡터와 R 벡터를 모두 구하게 되면 이 각각의 행 범주와 열 범주를 1차원 그래프 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1차원 그래프에 뭐 R1이 여기 찍히고 뭐 S1이 여기 찍히고 S2가 여기 찍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1과 S1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서로에 대해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행인 파이낸스, 뭐 금융회사랑 이 첫 번째 열인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역은 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반대로 R1과 S2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파이낸스 회사와 베를린이라는 지역은 서로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카이 제곱값을 분해를 해서 아까 나온 벡터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웨이 벡터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대신에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을 분해를 해서 두 변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벡터 R과 S를 결국엔 구하게 되는 건데요. 앞에 독립성 검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이제곱 통계량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카이제곱 통계량은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표 상에 있는 모든 셀들에 대해서 이 관측값과 기대값에 대한 거리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걸 모두 합한 값이 카이제곱 통계량인 T가 될 거고요. 이 값을 분해하는 것은 이 각각의 값들을 행렬의 요소로 가지는 그런 매트릭스 C를 희귀값 분해를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이런 행렬 n by p짜리 행렬을 이제 SVD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벡터들로 이 한검주와 열검주를 프로젝션하는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C라는 이 카이 밸류들을 가진 행렬을 분해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코레스폰던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확률 각각의 셀에 있는 확률들을 행렬에 나타내는 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표 상에 있는 값들을 뭐 x라고 해가지고 x라는 행렬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다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누게 되면은 각 셀들의 확률이 되겠죠. 그거를 p라고 나타내가지고 이런 n by p짜리 확률들을 셀로 가지는 그 코레스폰던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매트릭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증명 과정을 써놨고요. 그 P에 대한 분사를 하기 위한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P를 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뒤쪽에 써놨는데 뒤에 있는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거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분석 방법에서도 이런 행렬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A랑 B라는 행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A 같은 경우에는 각 행별로 있는 마지널 프리퀀시들을 이렇게 대각 행렬로 나타낸 행렬이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각 열별로 있는 각 프리퀀시들을 대각 행렬로 나타낸 행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1n을 곱하고 1p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낸 게 소문자 A, B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갈 건데 그래서 먼저 매트릭스로 분사하는 방법은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P 대신에 P를 스케일링한 매트릭스를 먼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A는 그 행에 대한 마지널 값들이고 B는 열에 대한 마지널 값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의 특이값과 특이 벡터들을 SVD로 구하게 되면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이거를 SVD를 적용을 하게 되면 뭐 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A랑 B를 다시 옆으로 넘겨가지고 결국 P에 대한 것을 구하고 싶은 건데 P에 대해서 식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 벡터가 그냥 UK랑 BK 대신에 이런 행렬이 곱해진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음, 여기서 이제 랭크를 1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음, 이 A랑 B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이렇게 되는 거랑 x1부터 xp까지 이렇게 각 행과 열에 있는 마지노를 값을 곱한 게 앞으로 빠지게 되고 뒤에는 k2부터 s까지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이렇게 분해를 한 거에서 이 a, b를 왼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다시 분해를 결국 이 p-a, b도 이렇게 SVD 분해를 한 형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P에다가 어떤 근사한 벡터를
분사를 시켜가지고 만든 값이 generalized SVD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앞에서는 매트릭스를 분사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P라는 행렬에 대해 어떤 P 횟수로 분사를 시키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프로파일 어프록시메이션인데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프리퀀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지금 노테이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DR을 A 앞에서 말씀드린 A라고 봐주시고 DC를 그냥 B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에다가 P를 곱한 이게 로우 프로파일이 되고 이제 1을 곱한 게 컬럼 프로파일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P 스타라는 행렬을 활용해서 그 프로파일에다가 근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RI분의 PIJ가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근사시키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이 계산하는 과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행렬이 아까 앞에서 보신 이 스케일드 매트릭스, P의 스케일드 매트릭스랑 똑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SVD 형태로 분해한 것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P를 바로 근사를 시킨 거고 여기서는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근사를 시켰는데 어쨌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동일한 형태의 디컴포지션을 얻게 되고 이제 어쨌든 보려고 했던 게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젝션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하게 된다면 이제 앞에서는 그 스케일드 된 P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앞뒤에다가 약간의 변형을 취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그 로우 마지노 매트릭스랑 컬럼 마지노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곱해진 형태로 프로젝션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곱한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로우 프로파일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니 다시 분해를 하게 되면 이 UK랑 VK라는 벡터에서 이제 U1은 A분의 1에 EF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여기 분해된 형태를 보시면은 이 UK 앞에는 그 A 마이너스 이게 곱해져 있고 이 VK 앞에는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곱해서 이 값들을 다시 계산을 해주면 음, A에 UK 곱한 거는 이걸 넣어줘서 1, 2 제곱 이 부분은 이제 그 V 자리에 이걸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K가 1일 때를 앞으로 빼게 되면은 1NP가 앞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서 지금 로테이션을 통일이 안 되는데 여기 C를 B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행렬을 분사를 하게 된다, SBD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냥 이런 개념이고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 행범주와 열범주를 플랫에다가 어떤 팩터로 셀렉션을 시켜야 되는지 그게 앞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랑 B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C는 그 각각의 CI가 그 웨이티드 디파처 그러니까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표현하는 그런 값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는 행렬 C에 대한 분해를 할 건데요. 이 행렬들과 이 A랑 B라는 벡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사용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냐를 밝히게 되면은 이제 A랑 B가 0의 값을 가지는 건 아니니까 C의 각 행들이 왜 여기서 0이 되냐, 그러니까 왜 이게 0이 되냐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 둘이 똑같은 과정에서 C 루트 B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i번째 요소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B는 벡터니까 i번째 J 여기서는 컬럼 벡터니까 J번째 걸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IJ는 i번째 프리퀀시랑 J번째 열의 프리퀀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대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거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J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은 이랬을게요. 이런 남고 J에 대해서 다 썸을 하니까 0이 되어서 결국에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결과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라는 행렬도 이제 SBD로 분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음, 이거를 각각의 엘리멘트들에 대해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제곱 통계량 T에 대해서 결국 분해가 된 게 이 C의 SBD고 이거는 그 고유값들의 합으로 이 T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델타 행렬과 감마 행렬에 대해서 각 값들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C를 이렇게 분해했을 때 이거는 아이고, 이 델타는 여기에 있는 벡터들이고 감마에 있는 벡터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 분해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를 C라는 행렬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델타 K에 C를 앞에 곱하면 C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람다 K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람다 K에 감마 K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도 똑같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결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0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봤던 결과가 이거였죠. 이걸 풀어서 나타내면은 이거고 그리고 앞에다가 이 감마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이게 되는데 이것만 곱해진 거니까 그리고 이게 0이라서 얘도 0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풀어주면은 이런 값이 되는데 여기서 이 고유값은
그 0이 아닌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델타 K와 감마 K가 관심의 대상이고 이게 이제 그 파이스퀘어 값의 디컴포지션을 설명하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와 감마 K 값을 이용해서 위에서 힘과 열의 이제 vertical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벡터인 앞에서 봤던 R과 S라는 벡터를 구하는데 이 값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CIJ를 K값 분해로 분해를 한 값을 이제 값에서 첫 번째 K값이 가장 도미넌트하다고 보게 되면은 그 1부터 R까지 중에 뒤에 2부터 R까지를 무시하고 그냥 K가 1일 때로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표현에 있어서 이제 이 감마와 만약 감마 i와 델타 j가 엄청 크고 같은 부를 가지게 되면은 이 CIJ 또한 엄청 크게 될 거고 그 i번째 행과 j번째 열은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이 감마와 델타 값이 큰데 이게 다른 부호를 가지게 된다면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가진다고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값들만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면 1차원으로 각 행과 열들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람다 1과 람다 2까지 두 가지 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이 카이 제곱 값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 각각의 열범주와 행범주를 플롯에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구할 수 있냐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행렬은 그냥 C가 아니라 C를 웨이티드 로와 웨이티드 컬럼으로 프로젝션 그걸로 스케일링을 한 그 행렬에다가 프로젝션을 해서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각 행들의 마지노 값인 A 행렬과 그리고 열들의 값인 B 행렬을 활용을 해서 C를 스케일링을 한 행렬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냥 C가 아닌 이 A 마이너스 2분의 1 쉬운 이 스케일링 되는 행렬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R 벡터와 S라는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정의를 한 이 프로젝션들은 0이라는 값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 RK 트랜스포즈 A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쓰게 되면 이 값을 갖다가 써서 트랜스포즈에다가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마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C의 A를 곱한 거는 0이다 이거를 봤는데 이 람다 K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 K의 A, 루트 A가 곱해지는 거를 결국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0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R과 이 S라는 행범주와 열범주를 나타내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다 앞서서 썼던 식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식이 이 부분인데 지금 아마 그 공유한 파일에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감마랑 델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관계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R과 S 간의 관계로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퀀시, 그 분할표에 있는 데이터들만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모티베이션 파트에서 봤던 그 R과 S에 대한 이 서로의 관계랑 결국 동일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I, J로 그냥 각 엘리멘트별로 나왔던 거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행렬 X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X, J로 해서 컬럼에 대한 값만 나온 거를 이제 여기서 이거겠죠. 이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놓고 앞에 있는 이런 거는 그냥 C,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앞에서 1차원으로 그냥 정의를 했던 이 웨이트 벡터가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구한 이 R과 S라는 벡터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R과 S가 앞에서 보여드린 값이고 이게 어떤 평균과 분산을 가지냐를 살펴볼 건데 이 R과 S의 평균을 구하면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0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그리고 각각의 열과 행을 나타내는 섹터들이 0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 빈도수분의 이 고유값이래. 고유값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분산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은 저희가 컴퍼스 하려는 데에서 고유값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 총합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뭐 람다 원이 설명하는 비율은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터가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번 팩터는 여기 n분의 람다 원만큼의 분산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그 1번이 받는 이 분산과 그게 이제 하이즈곡 통계량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들로 absolute contribution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행위 범주가 다른 그 K번째 로 벡터의 디스퍼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K개로 보통 두 개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어쨌든 K개로 분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분해를 한 것 중에서 그 I번째 행범주가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설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람다 K가 K번째 팩터의 분산과 비례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이 행분수가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K라는 벡터가 이제 람다 K에 비례하는 값만큼 분산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 I번째 행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저희는 결국 이 플랍 위에 나타내고 싶은 것들은 이 R과 S라는 그런 벡터들로 나타내고 싶은 거고 보통 두 차원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R1, R2, S1, S2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행과 열의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대응 분석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각 행과 열 그리고 행끼리 열끼리 얼마나 근접한 관계를 가지냐 이건데 그 행끼리 그리고 열끼리의 근접성은 얼마나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행과 열이 근접한지 측정하는 거는
그 서로가 각각의 행과 열에게 얼마나 웨이트를 많이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플랫은 그냥 흔히들 아시는 이 두 개짜리 여기다가 이제 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이 분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PCA 같은 데서도 이 그림은 다 쓰이죠. 그래서 대응 분석에서는 이 플랫 위에다가 각각의 행범주와 열범주를 프로젝션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돼 있는 설명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거고 이 대응 분석에서 나타내려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구한 값들 중에 이 감마와 델타 값이 있었는데 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값들로 이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표현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이런 C라는 매트릭스에 있는 값들과 그리고 그걸 디컴포즈하는 값 그리고 이런 기대값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는 아닌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x가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iJ에 이 iJ 더하기 이게 x를 다시 나타내면 이게 되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네. 결국 이게 xi인데 여기다가 이제 c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면은 결국 이런 표현식이 완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각각의 로우 프로파일과 그 로우 프로파일들의 에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그 각각의 행들의 프로파일,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리퀀시랑 그것들의 평균을 나타낼 때 이렇게 R과 S라는 열범주와 행범주의 프로젝션 텀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런 그래서 이건 로우 행에 대한 관계식이고 밑에는 열에 대한 관계식인데 행 프로파일과 그거의 에버리지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그 로우 팩터의 스케일 어떤 값이 곱해져서 스케일된 버전이랑 컬럼 팩터의 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차이가 바이플롯 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행에 대한 팩터랑 열에 대한 어떤 스케일된 팩터의 곱을 활용을 해서 계산된 값들이 바이플롯 위에 그런 디퍼런스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보고 끝날 건데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그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그 벨기에에 있는 지역들과 그리고 그 신문의 종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 벨기에라는 나라가 세 개의 공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기에가 있으면 아래에 프랑스가 있고 옆에 독일이 있고 이게 네덜란드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뭐 이쪽 이만큼 독일어를 사용하고 뭐 나머지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그런 다 언어 국가라서 그 발행하는 신문도 이제 아마 지역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신문을 얼마나 생산을 해내냐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앞에서 나온 과정을 통해서 그 R과 S를 프로젝션을 시킨 플롯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그 SVD를 통해서 구한 그 베리언스를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람다 1이네 이게 람다 2인데 두 개 가지고만으로도 80% 이상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2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안 나와 있고 그냥 해석 위주로 보자면 R과 S 팩터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의 종류를 나타내는 점들인데 보시면은 이 R1 축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이 왼쪽에 있는 신문들은 주로 그 네덜란드어를 사용한 신문이고 이만큼은 프랑스어를 사용한 신문들이고 이거는 이제 공용 두 언어로 모두 나타나 있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 R과 S라는 벡터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0으로 센터링이 된다고 했고 그 0 기준으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행 범주들이 나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2와 S2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축 위쪽에 존재하는 지역들은 그 이제 네덜란드어를 사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림 보면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0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범주들도 이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잘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얘네들은 이상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absolute contribution 그러니까 각각의 행과 열 범주들이 그 분산을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냐를 표현하는 게 absolute contribution이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큰 값을 가지냐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본 거에서는 여기 0.15를 갖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 모두 이 VB라는 로가 가장 큰 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VB가 뭔지 하고 보면은 여기 이상치를 가지는 얘가 되어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 분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열에 대한 그 absolute contribution 값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제일 큰 값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0.29랑 4349 이게 그 ANT라는 지역이 이제 이 범주가 그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것도 여기서는 보통 데이터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이 분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을 보시면은 결국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열들끼리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고 가까이 있는 힘과 가까이 있는 열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 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신문끼리도 묶여 있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신문과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범주끼리도 그러니까 행과 열 범주끼리도 서로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2부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해주신 거 필기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피드백 있으실까요? 저 몇 개만 주세요. 네네. 그냥 중으로 공유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해주세요. 네. 그 아까 뭐
그리고 그 최정님 그 어제 뭐 구매된 막 증명 이런 거 그런 거 좀 잘 정리해서 필기본으로 확보해서 올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 뭐 이런 노테이션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설명이 생각된 것 같은데 뭐 그냥 A라는 벡터의 각각의 성분에 대한 루트를 적용하고 그래서 갑자기 왜 벡터인데 루트 A가 나오는 거 이렇게 강하게 마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전체적인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배운 것도 그렇고 뭐 PCA도 그렇고 혹은 결국 이제 차원축도 기법들이 이제 시각화에서 이렇게 좀 많은 연구로 쓰인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티슨이나 이제 그 뭐더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그것도 사실 시각화에 좀 중점을 준 그런 프로젝트들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거 좀 초점을 두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이드라인에 뭐 제가 최대한 잘 써놨으니까요. 뭐 어떤 질문들을 갖고 이걸 만들어 봐야 될까 이런 것들 써놨고 그리고 뭐 저는 그냥 엠니스트랑 뭐 아이리스 이런 거 간단한 거 데이터셋 그냥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뭐 좀 더 어려운 데이터를 갖고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저랑 좀 상의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저랑 하실 때 저랑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데이터 그 제너레이팅 해가지고 그거 방법 이제 잘 돌아가는지 그거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좀 잘 상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만간 그냥 조장들 모여있는 톡방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팀 내에서 아마 카톡 다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조금 질문이 있다 뭐 그런 거 수합하시면 그냥 그 조장 톡방에서 공유를 하시면 제가 뭐 아는 한에서는 네, 최대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없으세요? 없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저희 임원진이 깃허브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뭐 자료나 이런 네, 코드 돌린 거 이런 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는 근데 아직 초대는 안 드렸고 저희가 초대 아직 그 수합이 덜 된 것 같아서 수합 다 되면 저희가 초대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뭐 파이널 프로젝트나 이후 일정에 대해서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네. 그리고 꼭 그 지니콘 교수님 패들렛에 댓글 질문 꼭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더 없으면 여기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바로 뒷풀이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